덕분에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왔고 요양원에 보내려고까지 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에게 대꾸까지 하시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네요. 아버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신다면 법적으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돌본 시간과 정성 병원 데려가고 약을 사다 준 일들에 대해 고소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을 돌려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사는 김영호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는 이 큰 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지곤 했죠.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가 그리운 순간이 많습니다. 제 인생엔 많은 기쁨과 아픔이 있었고 최근에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저 지금 큰 공영에 빠졌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죠. 일이 잘 안 풀리나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결국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이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그의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무겁더군요. 사업 실패의 쓰라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선 그 고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성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을 팔면 당장 갈 곳도 없고 은정이와 아이가 있어 더욱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잠긴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의 마음을 잘 알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아버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성호는 망설이며 되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할 리가 있겠니? 집이 워낙 커서 여유 공간도 많고 너희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활기찰 거야. 게다가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으니 나야말로 더 좋지. 나도 어렸을 때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어.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 내 엄마와 함께 살아남았어. 그래서 누구보다 나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면 짐이 될까봐 걱정돼. 아빠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가 편안해서 한숨이 나왔어. 사람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해야 하잖아. 나도 혼자 있는 게 지겨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렴. 성호는 여전히 걱정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훨씬 더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들어와서 지내세요. 손주 얼굴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때야 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업에 몇 번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시골에 집을 짓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 온기를 잃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가꾸던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거실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성호의 차가 집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은 며느리 정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은정이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이사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신께 빚을 갚을 것입니다. 무슨 정성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낫겠어요.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불편하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잔소리하는 게 제일 싫어요. 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조심할게요. 성우가 차에서 이삿짐을 내리면서 물었다. 아버지, 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집 안을 손짓했다. 1층에 빈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쓰시면 됩니다. 손주들은 옆방을 썼다. 은정이가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집이 참 예쁘시네요. 정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빠, 나중에 정원도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놓지 않았다. 아버지, 나중에 정원이를 도와드릴게요.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줘. 하지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 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모시겠습니다. 집안일은 우리가 해드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집안일을 다 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건 너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야. 나는 내 일을 한다. 아무 이유 없이 하려고 하면 서로 지쳐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아들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이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조심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다. 그날은 아침부터 흐렸다. 마당의 나무들이 비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아들이 내게 다가와서 입을 크게 벌렸다. 아버지, 사실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애들 학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들의 처지가 불쌍했다. 나도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아들이 자존심을 꺾는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조금은 도와주겠지만 이게 내 마지막 돈이다. 정말 검소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노인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뭔가가 바뀌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아들 성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몸집이 큰 악마가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성구가 집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렇게 비싼 악마가 여기 있을 수가 있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은정이의 새 장난감과 로봇 청소기가 아이들 방에서 눈에 띄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다. 저녁을 먹는 동안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성호야, 너희들은 돈도 없는데 왜 집에 새 물건이 이렇게 많아? 악마가 뭐야? 내가 생활비를 지원해줘서 가져가라고 한 건 아니었지? 성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은정이 대신 대답했다. 성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은정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아빠, 네 생각은 알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도 살았는데 요즘은 가전제품이 다 필수야. 요즘 아이들은 집에 저런 장난감이 필요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듯이 대꾸했다. 너무 어리둥절해서 말도 못했다. 어떻게 그런 걸 필수라고 할 수 있어? 가지고 있어? 너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 없이 잘 살았어.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내와 내가 평생 모아둔 내 은퇴금인데. 그렇게 써버리면 어떡해? 아버지는 모를 거야.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사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용 장난감은 이제 필수야.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주변만 둘러보고 있었고, 성호는 고기 삶고 숟가락 만지작거렸어. 아버지가 우리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사소한 일로 본격화되었다. 어느 날 손주들과 산책을 하다가 편의점에 들렀다. 날씨가 더웠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해서 사줬는데, 아이스크림을 받자마자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최고예요 라고 했다. 나도 그들을 보며 흐뭇해하며 웃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은정이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이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내려놓고 달려가 아이스크림을 보고 얼굴이 굳어지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또 아이스크림 사줬어.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잖아. 과자는 아이들 건강에 정말 나쁘거든. 네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사줬잖아. 잘 자랐어? 하지만 은정이가 말을 끊었어. 요즘은 아빠 때랑 달라. 그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이들 건강이 정말 중요해. 과자 많이 먹으면 아이들 이 다 썩어. 속으로 씁쓸했어. 손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큰 문제가 돼버렸어. 그 뒤로 손주들을 위해 뭔가 할 때마다 은정이 얼굴을 쳐다보게 됐어.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 이번에는 손주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에 푹 빠져 있는 걸 보고 미소가 지어졌어. 그러자 은정이가 다가와서 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 아빠, 아이들이 TV를 좀 보게 해주세요. 공부해야 할 때인데. TV를 계속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고치기 힘든 나쁜 습관이 됩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잠깐 TV를 보는 게 뭐가 문제야. 하루 종일 공부하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받아줄래? 잠깐 쉬는 것도 사실 좋은 일이야. 하지만 은정이는 고기를 저으면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숙제도 안 해요. TV 꺼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하는 세대와 계속 충돌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은정이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불평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나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우야,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나서서 말해야 하지? 성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은정이도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고 있어. 조금만 이해해 줘.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는 점점 차갑고 어색해졌다. 며느리와 금전 문제로 본격적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그 일 이후로 작은 불평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조심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요즘 생활비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손주들이 학원비를 더 많이 내서 힘들어요. 용돈을 조금 더 많이 주실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아찔해졌다. 그러면 사립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사치하는 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억누를 수 없는 불쾌감이 느껴졌다. 사립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이 나이에 너희 집안 살림살이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다. 은정이는 당황한 듯 잠시 멈췄다가 재빨리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당신이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보낼 뿐이에요.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라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이들아,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건 알지만 내 돈을 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 성호가 은근하게 말했고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아버지, 요즘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대출 이자율도 계속 오르고 아이들 학비도요. 은정이 말이 맞아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줬는지 알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털기까지 도와줬잖아요. 성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은정은 쑥스러워하며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아버지, 송하효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너무 귀찮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더 끌고 싶지 않아서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상황은 거기서 끝난 듯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무엇보다 아들 성호가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답답했다. 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성호를 불렀다. 저녁 공기는 시원하게 불었지만 내 마음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해봐요. 사업도 나아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버티기도 점점 힘들어요. 한숨을 쉬며 성호의 얼굴을 봤어요. 눈은 피곤과 지쳐 있었어요.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와 아이들은 정말 걱정인데 솔직히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도 다시 잘 안 될 것 같고 집도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맞서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은 그 자신감을 잃고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힘든 건 알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해요. 계속 그렇게 주저할 거예요. 은정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 은정이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더 도와주고 싶어서 부탁한 거겠지. 내가 내 역할을 못해서 미안해. 그의 말이 가슴 한 구석을 아프게 했다. 성호야, 내가 힘든 거 알아. 큰딸로서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이렇게 게으르면 안 돼. 너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해. 성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좋아, 너도 힘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기겠어. 하지만 앞으로 뭘 할지 구체적으로 말해야겠어. 아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그를 짓누르는 여러 문제들도 다 성우를 무너뜨리는 거였어.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어. 결국 부모는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는 게 아닐까. 대화를 마치고 나는 성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물을 주다가 균형을 잃고 잠깐 비틀거렸다. 은정이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아빠, 괜찮아? 요즘 기운이 많이 빠지신 모양이구나. 산책도 힘들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깐 비틀거렸을 뿐이야. 괜찮아. 은정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부터 며느리가 내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끔 내가 생각을 정리하려고 멈추면 며느리가 그 순간마저도 수첩에 적어두듯 주의 깊게 나를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은정이가 갑자기 조심조심 말했다. 아빠, 요즘 정말 걱정이 많아요. 은정이가 진지하게 말하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성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기억이 가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들 아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실수는 했지만 치매라고 하실래요?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아빠가 깜빡하는 게 많고 불 끄는 것도 잊어요. 혹시 미리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잃었어요. 사소한 실수가 과장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마치 내가 쓰러질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정이는 여전히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약 먹는 것도 있고 실수도 자주 하시는데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정이도 아버지 생각하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인생을 지배하려 드는 걸까? 며느리의 미소 뒤에는 뭔가 불편한 게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조용한 집안의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찾아왔다. 성호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은정이와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나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여행, 왜 당신들과 여행을 가야 하나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버지,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서 당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 너랑 한 번이라도 추억 만들고 싶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기 싫어지고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잖아. 아빠, 전에 엄마랑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지? 아빠, 건강도 고려해서 기회가 되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미루면 아빠가 가기 힘들 거고 망설였어. 아내가 살아계실 때 언젠가 해변 휴양지에 가서 조용히 쉬자고 했잖아.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빠, 꼭 한 번만 같이 가줘. 이번에는 진짜 휴가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바닷가에 앉아서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어. 엄마도 그 바닷가 가고 싶어 하셨잖아. 잠깐 생각에 잠겼어. 그때 기억이 계속 흔들렸어. 알았어. 그럼 가자. 너희들이 계획에 엄청 공을 들였어. 나도 가야지. 솔직히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행 당일에 은정이가 짐을 싸면서 왔어. 아빠는 이미 짐을 싸셨어. 날씨도 좋으니까 바닷가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마지못해 차에 올랐다. 왜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 그냥 조용히 쉬어야지. 차에 오르면서도 나는 계속 불안했다. 아버지, 도착하면 좀 나아질 거야. 전에 어머니랑 가고 싶었던 곳이라 더 노력했던 곳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해변으로 향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외딴 곳으로 이어졌고 차창 밖 풍경도 조용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아버지, 곧 도착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곳이야. 은정이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차는 낯선 길을 계속 달렸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내가 예상했던 해변과는 전혀 달랐다. 시골에 있는 조용한 요양병원이었다. 나는 이곳이 어디인가 둘러보았다. 건물의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있는 오래된 병원이었다. 잠시 병원 간판에 눈이 멈췄다.
굵은 글씨로 치매 전문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치매 전문 병원. 뭐야? 날 여기로 끌고 온 건 여기 던져 넣으려고?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자 성호와 은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게 아니야. 그냥 미리 봐달라고 한 거야. 나중을 대비해서 봐. 내가 치매인 줄 알아? 내가 여기 서 있는데도 위로해 주잖아. 요즘은 종종 잊어버리잖아. 걱정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대비해야지. 아버지, 그게 아니야. 정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고 가볍게 진찰을 받아보자. 숨이 가빠오면서 고기를 저었다. 이대로 괜찮은데 무슨 헛소리야. 병원에 넣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성호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진정해. 우리 걱정이야. 요즘 아빠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가끔 기억이 헷갈리는 걸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안 들어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죽어도 못 들어가. 간단한 검진이나 받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경거리로 생각해? 너희 눈에 내가 이렇게 하찮은 줄 알아? 닥쳐. 병원에 있어. 밥 먹을 필요 없어. 의자에 다시 앉을 생각은 없어. 아무리 잡아당겨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양원 입구에서 길로 걸어 나갔다. 뒤에서 두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도대체 어디 가세요?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떡해요? 성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치매 요양원에 데려다 주려고만 했다. 나는 길가로 나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 손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택시를 불러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가 왔다. 나는 재빨리 차에 올랐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택시기사가 물었지만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고 숨을 들이마셨다. 택시는 시골길을 떠나 큰 길로 들어갔다. 창밖 풍경이 점점 흐릿해졌다. 분노와 원망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오랜 운전 끝에 택시가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속의 분노와 배신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왠지 내 집이 아닌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와 은정이가 늦게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게로 걸어왔다. 아버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성호가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게 네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아빠, 그게 아니야. 난 그저 고개를 들어 성호를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다. 너는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는 의도가 들킨데 당황한 거야? 은정이 다가와서 웃으며 그녀의 말끝을 붙잡았다. 그냥 검진이나 받아담자. 아빠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이구나.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나를 내버려 두고 편하게 살려고 했잖아. 나는 은정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 한 순간부터 너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었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성우와 은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빠, 우리가 집을 팔고 여기 온 건 다들 알잖아. 갈 데도 없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성호도 그녀 뒤에 서서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아빠, 은정이 말이 맞아. 지금 당장 나가면 갈 데가 없어.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너희는 나 덕분에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느라 고생했는데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제 나한테 대꾸하고 나가라고 하잖아. 아빠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손주들이 뭘 하길 바라는 거야. 그냥 길로 가자고 하는 거야. 손주들의 변명이 되지, 마. 아빠, 한 번 더 생각해봐. 너무 심해.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제 내가 너를 쫓아내는 거야. 은정이 정신을 잃고 성우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말았어야지. 그때 다른 데 가라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은정아, 그만해. 너도 아빠 편을 드는 거야. 거리로 나가라고 할 거니까 그냥 참고 지금 당장 나가.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은정이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성우에게 매달렸고 성우는 그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성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다가와 두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얘들아, 생각하더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어?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먹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은정은 성우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우도 한숨을 크게 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짐을 꾸리던 은정이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자 멈췄다. 그녀의 눈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틀렸어.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만 듣고 아빠를 모실게. 우리를 믿어줘. 이제 그만해. 그 순간 은정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듯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눈물이 마른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그럼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고 은정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은정은 심호흡을 하고 화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니 우리도 법적으로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당신을 돌봐온 방식 때문에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병원에 데려가는 비용, 약값, 그리고 그를 돌보는 데 든 시간과 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거야. 아빠가 우리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은정의 팔을 잡고 다급하게 막으려 했다. 은정아, 그만해. 너희들이 간병비 내라고. 너희가 준 용돈 다 내라고. 가서 해. 은정은 그 말을 듣고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성우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챙겨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손자의 웃음소리와 은정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고유만 남았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였을까? 외로움은 무거웠지만 내가 내린 선택은 분명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앞에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나는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로펌에서 온 서류였다. 내 가슴은 가라앉았다. 나는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서류를 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이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부양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간병비 소송은 믿을 수 없었다. 성우와 은정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같이 살면서 내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와 간병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자세한 항목이 적혀 있었다. 병원 동행 15회 450만 원, 청소 및 집안일 25회, 월 300만 원, 연간 간병 및 간병 서비스. 총액 1200만 원 그들에게 쏟은 모든 사랑과 헌신이 이런 가격으로 환산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서류를 버리고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번호도 제대로 돌릴 수 없었고 결국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 내가 이걸 승낙했어. 아빠한테 이럴 거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성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나도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 다 잊었어. 내 분노는 온 힘을 다해 치솟았다. 그러자 은정이 전화기를 낚아채고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 돈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까지 견뎌온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내는데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배신감이 들었다. 마침내 그들이 내게 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것을 주고서 내가 받은 것은 지위였다. 좋아. 그렇게 나를 이용하려면 그러세요. 그냥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갔다. 서류가 눈앞으로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의 분노가 멈출 줄 몰랐다.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애착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들의 소송 서류를 망가뜨린 채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다. 마음은 복잡하고 답답했지만 목적지는 낯설었다. 내 오랜 친구 변호사 박씨. 그는 내 사업 시절부터 나와 인연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내 인생의 굴곡을 잘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 친구가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박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반갑게 인사했다. 누구야? 영호야. 왜 이렇게 왔어?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이런 일이 생겼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하던 변호사 박 씨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자식들이 이러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하려고 한다.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기부하는 거야. 진심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내가 평생 모아둔 재산이야. 다시 생각해보지, 그래?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 결정했어. 이 아이들이 나에게 준 배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좋은 일에 쓰고 싶어. 박 변호사는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보았다.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해. 병원비와 연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부하는 게 현명할 거야.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으니까 최소한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야지. 그냥 두는 게 낫겠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와 연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부하자. 이 돈 때문에 아이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알았어. 그럼 기부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할 때는 법적 문제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건강을 위한 병원비도 충분히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상하지만 당신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식들은 틀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쓸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기부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부 금액, 대상 기관, 법적 절차 등을 꼼꼼히 도와주는 친구가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재산을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데 쓰시죠, 형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몇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몇 초간 서명란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펜이 종이에 닿았다. 종이를 치우며 서명하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이제 다 끝났다. 형의 기부금은 독거노인들의 의료비와 주거비, 생계비로 쓰일 것이다. 형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제 마침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독거노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문서에 적힌 그의 서명은 그저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과 따뜻한 응원이었다.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기부했고 차분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정이 돌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예상대로 아들 성구가 불안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아빠,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아버지, 그런 말은 하지 마. 너무 걱정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그렇게 걱정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아버지가 혼자 계실까봐 걱정해서 돌봐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몰래 돈줄로 보지 않았어? 성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버지, 너무 지나치시네요. 나를 고소할 사람에 대해서요. 이제 더 뭘 해달라고요? 은정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듯 조심스럽게 입술꼬리를 올렸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 고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오래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 우리는 정말 틀렸어요. 이제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니야. 성우와 은정은 잠시도 그들의 말을 잊을 수 없었고 서로를 응시했다. 은정은 성우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우의 팔을 살짝 밀고 그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지만 성우는 주저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까지 당신께 짐만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잘 살 거예요. 은정이도 취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정말 당신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신에게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알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저는 당신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부터 성우와 은정은 매일 저를 매우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마치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하지만 나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고삐를 쥐고 있다는 착각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와서 매우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은정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성호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들의 눈빛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훨씬 다정했다.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오늘 아침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약초를 끓였어요. 술 한잔하고 기분을 풀어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물론 우리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랴오둥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도 올랐으니 나중에 팔면 큰 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가 나중에 그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제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 물론입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에 자식에게서 벗어나 홀로 서 있는 자유는 그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답답해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생각과 분노를 내려놓고 싶어서 가벼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을 만났어요. 공원 한 구석에 바둑판을 펴놓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멈췄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바둑 두는 거요. 방이라는 노인이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나는 잠시 주저했다. 오랫동안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아서 낯설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조심조심 앉았다. 형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노인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과의 갈등과 그들이 떠난 집의 외로움. 형님, 나도 그런 상황이었어.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외로워졌어. 내가 먼저 나를 돌봐야 해. 자식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니까. 형님의 말씀을 듣고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형님, 자주 나와주세요. 가끔 바둑 두며 소주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씩 나와야 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공원에서 박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삶에 점차 적응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후회나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여보, 이제 나는 당신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또한 당신이 항상 말했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나는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내가 떠난 후로 항상 텅 비어 있던 내 마음이 점점 채워졌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살았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갑자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 나는 더 이상 내 자식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아내가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내가 남긴 정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다 지나갔다. 후회나 원망은 더 이상 없었다. 죽음이 다가오자 성호와 은정이는 나를 꼭꼭 챙겨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척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일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들 성호와 며느리 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내 곁에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내 유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장례식이 공개되기 전에 그들은 내 부동산, 통장, 주식이 다 그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성호와 은정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은정이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빠 재산으로 빚 다 갚고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성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외동아라서 다행이야. 재산 분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다 우리에게 돌아가겠지. 그들은 부동산과 주식, 통장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힘들게 모아온 보상금이 마침내 지급된다는 안도감까지 느꼈다. 장례식이 공개되는 날, 그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박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하며 자리로 안내했다. 고인의 장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득 담았다. 변호사가 장부를 펼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독거노인 복지기관에 기부되었다.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자 은세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들은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기부라니?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니 믿기 어려웠다.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이미 모든 재산은 기부되었고 남겨진 유산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은정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호를 바라보며 절망에 휩싸였다.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움켜쥐고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이게 말이 돼? 그는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질문하듯 노려보았다.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뭔가 실수라도 있었던 걸까?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고 상속으로 돌려줄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아버지의 결정은 분명했다. 그분은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것이 자식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정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자신이 무일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대신 아버지의 재산은 세상의 외로운 이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을 되새기며 그분은 자신이 남긴 것이 돈이 아닌 의미임을 전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의 선택은 그가 걸어온 삶의 방식을 반영했다.
그는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남겼고 탐욕에 치우친 사람은 결국 빈손이 된다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성호와 은정이 이 교훈을 깨닫고 앞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길 바란다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김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날이 올까요?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